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사회과학부에서 인류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주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전지구적인 현상인 기후위기를 어떤 맥락에서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인류세라는 개념을 핵심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공하는 인류학이라는 학문 분야와 인류세라는 이 개념, 둘 다 인류라는 말이 들어가는데요. 영어로 했을 때는 인류학이 anthropology가 돼요. anthropos라는 고대 그리스어 어근과 로고스가 합쳐져서 나온 얘기인데 다른 학문 분야도 여러분들 무슨 로지로 끝나는 경우 많죠. 이거는 로고스라는 말, 그러니까 언어, 말, 그리고 지식이라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의 전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이라는 뜻이 되고요. 인류학이라는 분야는 인류의 공통성과 다양성, 이것이 어떻게, 언제부터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진화를 가장 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다양성이 언제부터 생겨났고 어떻게 생겨났고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주를 했고 인간의 조상은 어디서 살았고 지금 현생 인류는 언제부터 살았는가 이런 거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적응을 많이 했다는 것이 이제 저희가 연구하는 어떤 그런 추세고 그 와중에서 문화가 발달하게 된다는 것이 저희의 접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개념이 바로 진화와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뜻이 굉장히 다른 인류세라는 말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은 anthropocene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조금 어려운 영어 단어일 텐데 anthropos라는 어근이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이 뒤에 kainos라고 붙는 거는 scene, 그러니까 지질학적인 연대에다가 이 말을 붙입니다. 지질학적 연대, 시기, 구분되는 어떤 시기를 의미하는데요. 이 인류세라는 말은 지금 지질학적으로 우리가 지구의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의 새로운 지질 시대에 붙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2000년 즈음에 대기과학자 파울 크리천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노벨상도 받았어요. 노벨상도 받은 대기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 지구의 환경이 변화가 되면서 사실은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이 사람이 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떤 환경 변화는 사실은 최근 한 200년 동안에는 인류의 활동으로 인해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홀로세, 그러니까 홀레오세라는 지질학 시대를 우리가 사용을 했었는데 아니다. 약 100년 전부터는 사실은 인간의 활동이 환경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인류세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들었던 어떤 증거들은 지질학적인 증거를 우리가 이제부터 찾아보자. 근데 분명히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지질학적인 증거가 생성이 됐을 것이다. 또는 개발을 통해서 환경 변화가 일어난 것이 지질학적으로도 증거로 남았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생물 종과의 관계도 변화를 했고,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동식물을 이용하는 방식이 바뀌었고, 그리고 인류 자체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인류세라는 개념을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조금 약간 좀 더 큰 맥락에서 지구의 역사라는 맥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요 사진 그림을 보시면 요건 지질학적 연대를 이제 지층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그 세로로 된 칼럼을 보시면 이 하늘색, 연두색,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구분이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여러 지질학적인 시기가 구분이 돼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시기는 이 중생대의 가운데 시기인 주라기일 겁니다. 주라식이라고 돼 있는 그 시기요. 그 다음에 주라기 뒤이어서 오는 시기가 이제 백악기가 되겠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대는 신생대에서 가장 마지막 시기인 홀로세라고 합니다. 홀로세.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생 인류가 나타난 것이, 또는 현생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이 나타난 것이 홀로세 이전 시기인 플라이스토신의 시작 정도 무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가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등장했던 시기라고 우리가 보고요. 현생 인류는 홀로신에 살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홀로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농업이 시작될 수 있었던 시기, 그러니까 약 한 15,000년 전, 2만 년 전 정도로 시기를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 홀로신을 우리가 계속 살고 있었는데 인간의 활동이 점점 더 지구의 환경을 바꿔놓으면서 이 홀로신은 이제 사실은 끝났고 이제 인류세라는 시기가 다시 시작이 됐다라는 인식을 이제 파울 크리천이라는 학자가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이제 지질학자들이 이런 제안이 있으면 이걸 갖다가 이제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파울 크리천이라는 사람이 제안했던 이 개념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구를 살펴봤을 때, 이제 지구 전체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인간의 활동으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지난 100년 사이에 제일 말하자면 집중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높은 상공에서 봤을 때 동그란 모양으로 이제 관계 시설이 된 농지입니다. 그러니까 밭이에요. 근데 밭인데 여기에 관계 시설, 그러니까 물을 갖다 끌어다가 이제 주면서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왜 이런 농토가 필요하냐면 이제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어요. 건조된 지역이 전 지구에서 늘어나고 있고, 예전에는 굉장히 온대이고 물이 부족하지 않았던 지역인데도 이제 물이 부족한 지역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또 건조기후인 지역이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수십 년 후에는 물 부족 국가가 될 염려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조 기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어떤 대기 변화, 그리고 지질 변화의 하나의 어떤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기 오염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이 대기 오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석탄이나 석유 같은, 말하자면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대기가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요 대기 오염이 그냥 공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대기의 어떤 질적인 구성을 바꿔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양 에너지가 도달을 했을 때 말하자면 이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갇혀있는 현상을 돕게 되는 거죠. 그게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소화합물이라든지 아니면 메탄가스라든지 이런 가스들이, 이런 그 기체들이 말하자면은 온난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사실은 지구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지난 100년간에 생겼다는 인식이 있고요. 또 예전에는 자연적으로 생겨난다고 생각했던 어떤 산불 같은 거, 여러분들 아마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산불이 굉장히 잦아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스케일로 이제 북아메리카의 캘리포니아라든가 아니면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유역 같은 경우에 아마존 지역에서 열대우림이 말하자면 산불이 잦아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이거는 이제 열대우림이나 그 캘리포니아의 산불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어떤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지만 요거를 통제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열대우림 같은 경우에는 파괴가 되고 나면 이게 복구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열대우림은 우리 대기를 갖다가 말하자면은 지탱해주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지구의 허파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단순히 산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산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랫동안 타고 굉장히 많은 어떤 대기 오염 원인을 이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은 연기가 나면서 그 대기 질도 사실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기후변화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불 같은 경우에 자연적으로 나는 불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농업 때문에 불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열대우림 인근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농장이 생긴다든지 했을 때 그런데 인근에서 불이 나면 이게 이제 숲불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굉장히 피해가 크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은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아니면 목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구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잦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질학자들은 과학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장 이 눈앞에 있는 현상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물질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울 크리천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과학자라서 이 사람은 대기 중에 있는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말하자면 지층을 연구하는 지질학자들 같은 경우엔 아니야, 그래도 지층에서 나오는 어떤 지표 화석이라든지 아니면 지표가 될 수 있는 물증이 나와야 돼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그 과학자들이 이제 찾게 됩니다. 우리가 뭐를 지표로 삼을 경우에 지층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일 말하자면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거, 전 세계 어디서 지층을 파봐도 나올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니 가장 최근 200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바로 이 사건이 물론 이 사건 한 번은 아니지만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번 어떤 실험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실제로 이게 사용되기도 하고 여러분들 아마 어디선가 본 사진일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원자 폭탄이 터지는 어떤 폭발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말미에 원자 폭탄이 처음으로 사용이 되었죠. 근데 그 두 번의 원자 폭탄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은 핵실험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1940년대 말과 50년대 초에 일련의 어떤 핵실험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때 미국과 당시에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지금은 러시아라고 불리는 그 소련이라는 나라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제 핵실험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핵실험의 결과로 인해서 공기 중에 대기권 안에 세슘이라는 방사능 물질이 이제 나가게 돼요.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슘이라는 물질은 원자 폭탄이 터진 장소 아니면 핵실험이 일어난 장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 전체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이제 비가 오거나 구름이 생성되거나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세슘이 섞여 들어가요. 그래서 전 지구로 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생각해낸 것이 그렇다면 세슘이라는 이 세슘이라는 원소는 사실은 자연적으로는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원자 폭탄이 터져서 방사능 물질로만 말하자면은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 세슘이라는 원소가 발견이 되는 층이 있다면 요거는 우리가 이때부터는 이거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지질학적인 지층에 이제 지표 물질이 생긴 것이다. 라고 이제 합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한 2016년 정도의 얘기예요. 자, 보세요. 파울 크리천이 2000년대쯤에 이거를 제안을 했고 2016년쯤에 이 세슘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우리가 인류세를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합의가 된 겁니다. 지금 아직도 사실은 전 지구적인 어떤 지질학 표준으로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2016년에 이 세슘을 가지고 기준을 삼자라는 투표에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아마 한두 해만 있으면 요 인류세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채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요 그림 같은 경우에 이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지표 화석이라는 개념이에요. 어느 특정한 층에서 어떤 원소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뼈가 나온다든지 화석이 나온다든지 했을 때 이제 지질학자들은 그 지질학적인 연대를 특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세슘이라는 원소가 이제 최종적으로 말하자면 채택이 됐는데 그 와중에서 검토되던 다른 물질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죠? 이때 우리가 생각했던 물질 중에 하나는 사실은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제 발명이 됐어요. 그 전에는 사실은 플라스틱 제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플라스틱이란 물질 자체가 약 100년 전에 말하자면 발명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10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개발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품이 사용되기도 하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실 플라스틱으로 된 물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죠.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토양 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질학적으로도 사실은 플라스틱이 워낙에 흔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어디를 파도 나중에 분명히 플라스틱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또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사는 지역 위주로 말하자면 분포가 되기 때문에 물론 해양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도 이제 멀리 퍼지는 그런 성격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 아주 오지 같은 경우에는 또 플라스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약간 지질학자들이 조금 망설였던 것 같아요. 세슘 같은 경우에는 어디든 다 말하자면 퍼져나갈 수 있어서 세슘이 더 말하자면 각광을 받았던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후보가 되었었던 이 지표 화석은 뭐냐면 바로 닭뼈입니다. 여러분들 치킨 좋아하죠? 치킨 많이 먹죠, 그죠? 우리가 치킨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난 한 50년 사이에 매년 우리가 수십억 마리의 치킨을 사실은 매년 생산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닭뼈, 그리고 이 닭뼈라는 것이 사실은 지난 50년 사이에 내지는 한 6, 70년 사이에 굉장히 특정한 방식으로 많이 품종 개량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인데 제가 나중에 다큐멘터리 주소도 알려드릴게요. 1950년대 닭뼈하고 2010년대 닭뼈를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이건 물론 이제 우리나라 상황이라기보다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닭의 크기를 좀 약간 작은 걸 선호해요. 작은 걸 선호를 하기 때문에 요게 그대로 들어맞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유럽이나 북아메리카 같은 경우를 보면 옛날에 닭을 키우던 어떤 종이 말하자면 토종닭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왜 커졌느냐면 지금 사람들이 고기가 많은 닭을 선호를 하게 돼서 지난 5, 60년 동안에 끊임없이 품종 개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미국 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덩치가 커지고 뼈도 커지고 그다음에 살이 많이 붙어 있고 특히 유난히 가슴살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닭한테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닭들이 몸무게가 무거워지면서 이제 그 다리로 지탱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까지 이렇게 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차시에 있는 식량 생산에서 다시 언급을 할 텐데 그 결과로 요 닭뼈 화석이 아마도 굉장히 많이 무더기로 발견이 될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지질학자들이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엄청난 양의 닭이 생산되고 있고
엄청난 양의 닭을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류세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화석 연료의 사용 내지는 어떤 그 기후 변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활동, 굉장히 많은 자원을 소비하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인간의 활동, 그리고 인간의 식량 생산도 포함해서 말하자면 인류세라는 개념이 말하자면 타당성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닭의 그 말하자면은 등치를 보시면은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고요. 옛날에 1950년대, 60년대에는 작은 닭이 그러니까 똑같은 시기에 키운 닭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같은 시기에 굉장히 커졌다는 어떤 그런 것을 여기서 이 그래픽에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닭을 어떤 세팅에서 키우느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에서는 인류세 개념에 대한 것을 알아봤고요. 이 인류세 개념과 관련해서 식량 생산에 대한 부분을 이 다음 차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